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입니다. 아내에게서 나는 끔찍한 냄새 때문에 아내를 거실로 내쫓은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옷장 문을 연 남편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이건 농담도 우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듣는 사람마저 숨죽이게 만드는 한 가정의 끔찍한 비밀의 시작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침대 한쪽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남편 준서에게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보슬비가 내렸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침실은 어두웠고 오직 작은 스탠드, 조명의 노란 불빛만이 그녀의 깡마른 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서가 갑자기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죠. 그는 베개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당신 요즘 씻기는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불쾌한 냄새가 나? 수지는 깜짝 놀라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매일 씻는데. 준서는 코를 찡긋하며 손으로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나 정말 못 참겠어. 며칠째 당신 옆에서 자는데 역한 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하루 종일 피곤해 죽겠다고. 오늘 밤엔 내가 거실에서 잘 테니 당신 스스로 좀 돌아봐. 말을 마친 준서는 베개와 이불을 챙겨 들고 방을 나가 버렸습니다. 차갑게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 수지는 침대 위에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준서가 그렇게 혐오스러운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팔을 들어 자신의 몸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저녁에 샤워하며 썼던 향긋한 비누 냄새뿐 다른 이상한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이 심장에 박힌 가시처럼 계속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수지는 침대에서 내려와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틀고 피부가 빨갛게 될 때까지 온몸을 문질러 닦았습니다. 뜨거운 물줄기는 그녀의 얼굴 위로 흘러내리며 멈출 수 없는 눈물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딸 하나가 눈을 비비며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씻어? 아빠는 어디 갔어?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거실에서 주무셔. 우리 하나 얼른 다시 자야지. 내일 유치원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서 남편의 말은 아내로서의 자존심을 깊게 베는 칼날이 되어 박혀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서 옅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인 김 여사가 부엌으로 내려오다 조용히 식탁을 차리는 수진을 힐끗 보았습니다. 애미야, 얼굴이 왜 그렇게 흑빛이냐? 수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김 여사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준서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밥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가 집안에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수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 남편이 무심코 침실 옷장 문을 열었을 때 끔찍한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아침 식사를 마친 준서는 수진에게 말 한마디 없이 차키를 챙기고 셔츠를 걸친 채 출근해 버렸습니다. 쾅 닫히는 현관문 소리는 수진의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씻지도 못한 밥그릇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 하나는 식탁 옆에서 우유 숟가락을 빨며 이따금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웠어? 하고 묻는 듯한 순진한 눈으로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딸에게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 하나 얼른 먹자. 엄마가
유치원 데려다 줄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당신한테서 역한 냄새가 나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난 7년간 사랑하고 보살펴온 남편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보자 반은 농담, 반은 진담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준서가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던데 너희 또 싸웠니?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마 피곤해서 그랬을 거예요. 김 여사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더는 말하지 않았지만 인생 경험이 많은 그녀의 눈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이미 눈치챈 듯 했습니다. 수지는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아침 햇살이 하얀 커튼을 뚫고 들어와 짙은 색의 옷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빨랫감을 꺼내려고 옷장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손잡이를 잡으려던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어젯밤 준서의 그 혐오스럽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내 옷에서 냄새가 나는 걸까? 하지만 항상 깨끗하게 빨아서 정리해 두는데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나무 향과 섬유 유연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래쪽 구석 준서의 셔츠 더미 뒤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몸을 숙여보니 입구가 단단히 묶인 검은 비닐봉지가 보였습니다. 수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가 뿜어져 나와 그녀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봉지 안에는 낡고 구겨진 천 조각들과 뻣뻣하게 마른 갈색 얼룩이 묻은 준서의 셔츠가 들어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셔츠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준서가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온다며 입고 나갔던 옷이었습니다. 왜 옷이 더러워졌냐고 묻자 그는 음식을 쏟았다며 얼버무리고는 동네 세탁소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셔츠가 이런 끔찍한 냄새와 함께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걸까요? 수진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서가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어젯밤 남편이 말한 그 냄새가 혹시 이 봉지 때문이었을까? 그런데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지? 수진이 미처 생각을 정리하기도 전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집에 돌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수진아, 어디 있어? 수진은 황급히 옷장 문을 닫고 일어서며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준서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약간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깜빡해서 가지러 왔어. 그는 곧장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준서가 옷장 문을 열고 몸을 숙여 무언가를 뒤지다 그의 손이 검은 비닐봉지에 닿았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캐묻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봉지 열었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내가 이상해서 열어봤어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대체 뭘 숨기는 거예요? 준서 씨.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주먹을 꽉 쥐고 봉지를 거칠게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끔찍한 냄새가 순식간에 방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준서는 누가 들을까봐 복도 쪽을 힐끗 보더니 낮지만 긴장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제발 묻지 마. 수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상관이 없다고요? 하지만 이건 당신 옷이잖아요. 어젯밤 나한테서 난다던 냄새가 사실 이거 아니었어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준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격렬하게 갈등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윽고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이 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 그 말에 수진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무서운 상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서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거지? 왜 더러운 옷을 숨겨야 하고 이 냄새는 대체 뭐지? 그때 아래층에서 시어머니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야, 전화 왔다. 민철이라는 사람인데 급한 일이라니까 빨리 받으렴. 그 이름을 듣자 준서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비닐봉지를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수지는 침대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는 듯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불과 몇 시간 뒤 저검은 봉지가 온 가족을 상상도 못할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비닐봉지를 들고 황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전화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손에 들린 검은 물체를 의아하게 쳐다보던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 준서야. 뭘 그리 금덩이라도 되는 양품에 안고 있니? 준서는 대답을 피하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철아. 수지는 계단에 서서 조용히 그를 지켜봤습니다. 숨을 죽인 채 남편의 모든 움직임을 눈으로 좇았습니다. 준서는 전화를 받으며 흘끗 어머니를 쳐다보더니 수진이 서 있는 계단 쪽을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입을 가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가지고 있어. 근데 냄새가 너무 심해졌어. 오늘 오후는 안 돼. 지금 가져가는 건 위험해. 내가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은 준서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진정하려는 듯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자신에게 고정된 수진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딜 가는데요? 수진이 계단을 몇 칸 내려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서 씨,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 셔츠랑 저 봉지는 왜 그렇게 끔찍한 냄새가 나는 거냐고요. 준서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솔직히 묻자. 너 혹시 불법적인 일에라도 연루된 거니? 아니에요, 엄마. 준서가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의 실망스러운 눈빛과 어머니의 의심을 뒤로한 채 현관문이 다시 한번 세게 닫혔고 이번에는 어젯밤보다 더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 집안에 남았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를 돌아보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찻잔을 따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도 봤지? 요즘 준서가 이상해. 맨날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말수도 줄었어. 그런데 이젠 저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봉지까지. 제가 무슨 안 좋은 일에 휘말린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나는구나. 수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라면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하는 걸까요? 김 여사는 수진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원래 남자들이란 게 아내나 자식한테 숨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단다. 하지만 때로는 그 대가가 너무 비쌀 때가 있지. 그 말에 수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더러운 셔츠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 악취는 대체 뭐지? 왜 준서는 어젯밤 그 냄새를 내 탓으로 돌렸을까? 내가 더 이상 캐묻지 못하도록 나를 멀리하려던 걸까? 수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동안 준서가 했던 거짓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자정까지 이어지던 거래처 접대, 자신이 방에 들어서면 황급히 끊던 전화, 그리고 일에 대해 물으면 피하던 그의 눈빛까지. 지금까지 수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가 단지 가족을 위해 바쁘게 일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 뒷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딸 하나가 조그맣게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맨날 앉는 책상 밑에서 이거 주었어. 수진이 종이를 펴자 그 안에는 휘갈겨 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구역 폐창고 뒤 공터 19시 냈지 말 것. 수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건이 그 검은 비닐봉지일까? 그렇다면 준서는 누구와 거래를 하는 걸까? 시어머니가 아까 말했던 민철이라는 사람은 이 일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수진은 시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종이를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오늘 저녁 준서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6시 30분쯤 준서가 집에 돌아와 대충 저녁을 먹고는 급한 일이 있다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검은 재킷을 입고 배낭을 맸습니다. 수지는 그 배낭이 불룩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안에 검은 비닐봉지가 들어있을 터였습니다. 어디 가요? 수지는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야. 늦을 테니 먼저 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습니다. 그녀는 준서가 나간 지 몇 분 뒤 들키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차를 몰고 뒤를 따랐습니다. 밤거리는 한산했고 오후에 내린 비로 축축한 도로, 위로 노란 가로등,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준서는 작은 길로 꺾어 들어가더니 낡은 공단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버려진 창고가 있는 한 공터에 멈춰 섰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야구 모자를 쓴 덩치 큰 남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짧게 몇 마디를 나누더니 준서가 배낭을 벗어 그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배낭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었지만 바람이 불어오자 그쪽에서부터 역한 냄새가 풍겨와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 검은 봉지에서 나던 냄새였습니다. 남자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준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준서는 그것을 재킷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었습니다. 준서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무언가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더 깊은 어둠 속에서 또 다른 한 쌍의 눈이 그들 모두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수지는 나무 뒤에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지만 두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숨어 있는 곳에서는 준서가 공터를 서둘러 빠져나가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몸을 약간 숙인 채로 야구 모자를 쓴 남자는 그 자리에 서서 담배를 한 대 피우더니 버려진 창고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매캐하고 역한 담배 연기가 비닐봉지에서 풍겨오던 잊을 수 없는 악취와 뒤섞여 수진의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준서를 따라 집으로 가기 위해 시동을 걸려 했습니다. 하지만 창고 뒤편에 더 깊은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인형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은 깡마른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어둠에 반쯤 가려졌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만은 선명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준서와 야구 모자를 쓴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준서는 큰 길로 이어지는 작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수지는 엔진 소리 때문에 들킬까봐 바로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기다렸다가
준서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차를 출발시켜 다른 길로 돌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수진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준서는 어두운 공터에서 낯선 사람과 거래를 했을까? 그 검은 봉지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기에 그렇게 끔찍한 냄새가 나는 걸까? 그리고 그 두툼한 봉투는 뭐지? 돈. 만약 돈이라면 왜 불법적인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숨겨야만 했을까? 집에 도착한 이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이따금 문 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니? 수진은 잠시 멈칫하다 대답했습니다. 잠깐 가게에 좀 사올 게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안다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이따 준서 들어오면 걔가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좀 물어봐라. 요즘 통 마음이 놓이질 않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준서가 숨기기로 작정한 이상 직접 물어봐도 소용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약 30분 후 준서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재킷을 의자에 걸쳐놓고 말 한마디 없이 곧장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배낭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검은 봉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준서가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배낭 옆에 서 있는 수진을 보고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에 의심이 스쳤습니다. 뭐해? 아, 배낭 치워주려고요. 수진은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배낭을 들고 옷장에 넣더니 작은 자물쇠로 잠가버렸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가 비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수진에게 등을 돌린 채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수진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야구 모자를 쓴 남자의 목소리, 회색 점퍼를 입은 남자의 희미한 웃음소리, 그리고 지독하게 역겹던 그 냄새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가 출근하자 수지는 모든 것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말했던 민철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민철이 실마리일 터였습니다. 그녀는 준서가 낡은 서류들을 보관하는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어지러운 서류 더미 속에서 민철, 창고 B라는 글씨와 함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수지는 번호를 적어두고 쪽지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수진아, 전화 온다. 수진이 달려 내려갔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거칠고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준서 씨 맞죠? 오늘 밤에 남은 물건 전부 넘겨야 합니다. 안 그러면 수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아내예요. 누구시죠?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수진은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은 물건이란 어젯밤에 그 검은 봉지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넘겨야 한다는 것은 준서가 아직 일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하나를 데리러 간다며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회사에서 나오는 준서를 미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길모퉁이에 서서 준서가 오토바이를 타고 회사 정문을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낡은 공단 지역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진도 위험을 무릅쓰고 바짝 뒤를 쫓기로 했습니다. 준서는 한적한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40대쯤으로 보이는 한 여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빠르게 말을 주고받더니 준서가 그녀에게 작은 종이 상자를 건넸습니다. 여인은 상자를 끌어안고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한 뒤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골목 끝에서 어젯밤에 그 회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의 시선은 준서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준서가 막 돌아서려던 순간 그가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를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나, 박준서.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수지는 담벼락 뒤에 숨어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준서의 얼굴색이 순간 변했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회색 점퍼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내 몫을 원해. 그러지 않으면 내 가족 전부가 그 냄새를 맡게 될 거다. 수지는 온몸에 피가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준서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냄새는 그 검은 봉지에서 나던 끔찍한 악취가 틀림없었습니다. 밤바람이 골목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와 숨막히는 긴장감이 뒤섞였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위험한 선에 발을 들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멈춘다면 남편이 목숨을 걸고 숨기고 있는 비밀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거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단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리라는 것을. 어둡고 축축한 작은 골목은 회색 점퍼를 입은 남자가 준서에게 바싹 다가서자 더욱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계산으로 가득 찬 퀭한 눈이 드러났습니다. 준서는 굳은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의 손이 옆에서 미세하게 주먹을 쥐는 것을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숨어있던 수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가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 준서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협박이 아니야.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뿐이지. 그걸 원하는 게 너 하나만은 아니거든. 회색 점퍼 남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누가 엿들을까 주위를 살피더니 준서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냄새의 끝에는 시체가 있다는 걸. 시체가 뭘 의미하는지 너도 잘 알 텐데. 수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차가운 벽을 짚고 있던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시체. 그 단어는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럼 그 끔찍한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였다고. 온몸이 차갑게 식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준서는 아주 작게 그 남자에게만 들릴 정도로 대꾸했습니다. 닥쳐. 한마디만 더 하면 가만 안 둬. 회색 점퍼 남자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전히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죠. 잊지 마. 넌 나한테 빚을 졌고 난 반드시 받아낼 거니까. 말을 마친 그는 나타났을 때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준서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그도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수지는 벽에 몸을 깊숙이 숨긴 채 그가 멀리 간 후에야 겨우 숨을 몰아쉴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수진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흩어진 정보의 조각들을 맞춰보려 했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갈색 얼룩이 묻은 셔츠, 잊을 수 없는 악취, 공터에서의 만남, 돈봉투, 민철이라는 남자. 그리고 이제는 회색 점퍼 남자의 입에서 나온 시체라는 단어까지 모든 것이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누군가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준서는 건설 자재 회사의 평범한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빚도 없었고 복잡한 인간관계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수진이 지난 몇 년간 믿어왔던 것은 그랬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마음속에 혼란을 애써
감췄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나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먼저 와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TV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문소리를 듣고 그가 힐끗 쳐다보며 작게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하나 간식 좀 사러 나갔다 왔어요. 수지는 태연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준서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TV를 끄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지는 그가 대화를 피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따라 빠르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준서 씨.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떨리는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무슨 얘기? 그가 돌아섰습니다. 눈빛에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검은 봉지요. 그 냄새. 그리고 어두컴컴한 폐허에서 만나는 약속들. 민철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회색 점퍼 입은 남자까지. 수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 다 알아요. 준서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의 얼굴색이 순간 변했지만 이내 다시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 미행했어. 네, 당신이 말해주지 않으니까 내 방식대로 알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준서 씨,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그 냄새는 시체로 이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그 시체는 대체 누구예요? 마지막 질문에 준서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손은 굳게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순간 수지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의 일부를 내려놓는 것처럼.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당신은 겁을 먹고 날 떠날지도 몰라. 겁 안 나요? 수진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당신이 침묵한 채 혼자서 끔찍한 일을 짊어지는 게 더 무서워요. 준서는 침대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느릿했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거래처 접대 간다고 했던 날, 사실은 민철이를 만났어. 옛날 동창인데 지금은 불법적인 일을 해. 그날 그 녀석이 나한테 일을 하나 도와달라고 했어. 물건 하나만 옮겨주면 돈을 두둑하게 쳐주겠다고.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놈이 내 옛날 약점을 잡고 있었어. 그게 알려지면 회사 생활이 힘들어질까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 수지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채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지를 열어보니 준서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안에는 피 묻은 옷들이 있었고 냄새가 지독했어. 살인사건과 관련됐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 민철이가 며칠만 옷장에 숨겨뒀다가 자기 사람들한테 넘기라고 했어. 난 그게 누구 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럼 어젯밤엔 왜 나한테 냄새 난다고 거실로 나가라고 한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그때 봉지에서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어. 당신이 눈치채고 열어볼까봐.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 당신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당신까지 이 일에 엮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타까우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그는 혼자 고통받으면서 그녀에게 상처 주는 방식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지는 준서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철에게 협박당하고 회색 점퍼 남자에게 미행과 협박을 동시에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준서 씨, 우리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정말 살인 사건과 관련된 거라면 더 이상 그들 말을 들어선 안 돼요. 준서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지만 이내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신이랑 하나까지 위험해져.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한 걸음이 온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집 건너편 나무 그늘 아래 한 남자가 휴대폰을 들고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바로 그 회색 점퍼 남자의 목소리라는 것을. 그놈을 찾았어. 그리고 그 아내까지도. 그날 밤 수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와 뒤섞였습니다. 옆에서 자는 준서도 편치 않은 듯 이따금 뒤척이며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람이 휙 하고 불 때마다 수지는 깜짝 놀라 무의식적으로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밖에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회색 점퍼, 남자가 준서의 귓가에, 냄새는 시체로 이어진다고 속삭이던 장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라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가다가는 민철과 그 남자가 준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을 터였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가 하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간 사이 수지는 집 근처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동네 소식에 밝은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물건을 봉지에 담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세댁, 요즘 저기 골목 어귀에서 웬 낯선 남자가 담배 피우면서 이쪽 집만 쳐다보고 있더라고. 어젯밤에도 그랬어.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낯선 남자는 틀림없이 회색 점퍼 남자일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준서에 대한 걱정과 함께 무거운 압박감이 몰려왔습니다. 준서가 돌아왔을 때 수지는 태연한 척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식사 중에 그녀는 떠보듯 물었습니다. 오늘도 밖에 나가요? 준서가 고개를 들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응, 민철이 만나서 마무리 지어야 해. 마무리라니요? 수진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은 물건 넘겨주고. 그 후엔 인연을 끊을 생각이야. 준서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듯 작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철 같은 사람과 인연을 끊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닐 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준서는 작은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지는 그 안에 남은 물건이 들어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하나를 일찍 데리러 가겠다고 말하고는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준서는 어제 갔던 공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회색 점퍼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주위를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무너진 벽돌담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철이 배낭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약속은 지켰군. 회색 점퍼 남자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한테 진 빚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 내가 너한테 빚진 거 없다고 했을 텐데. 준서가 으르렁거렸다. 빚이 없다고? 그가 다가와 준서와 민철에게만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낮췄다. 고가도로에서의 그날 밤 잊었어? 내가 뒤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면 넌 지금 여기 서 있지도 못했을걸. 수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가도로에서의 그날 밤은 대체 뭐지? 뒤처리라니 그가 준서의 무언가를 덮어주었다는 뜻인가?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 계속 꺼내게 두지 않을 거야. 민철이 둘을 보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자, 그만들 해.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야. 어서 흩어져.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 무리가 흩어지자 수지는 들키지 않기 위해 서둘러 다른 길로 돌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는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고가도로의 밤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준서가 민철과 회색 점퍼 남자에게 동시에 통제당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수지는 하나를 일찍 재우고 방문을 닫은 뒤 준서와 마주 앉았습니다. 준서 씨, 전부 말해줘요. 고가도로에서의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준서는 굳었습니다. 수진이 알고 있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한숨을 쉬며 바닥으로 시선을 떨궜습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오던 밤이었어. 차를 몰고 집에 오는데 고가도로에서 반대편 차를 피하려다 차선을 넘었고 행인을 쳤어.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난간에 세게 부딪혔고 난 너무 겁이 났어. 수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회색 점퍼 녀석이 지나가고 있었어. 자기가 처리해주겠다고 그 사람을 옮기고 모든 흔적을 지워주겠다고 했어. 난 너무 무서웠고 감옥에 갈 거라는 생각에 그놈 말을 따랐어. 그 후로 그놈은 계속 그 일을 빌미로 나한테 자기나 민철이 일을 시켰어. 그럼 그 검은 봉지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의 옷이거나 그날 밤 그놈이 처리했던 일과 관련된 물건일 거야. 준서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그날 경찰에 신고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수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프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준서의 두려움을 이해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약점을 잡혔을 때의 위험성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수진이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자수해요. 안 돼. 준서가 거세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알게 되면 경찰이 우리를 보호하기도 전에 당신과 하나가 위험해질 거야. 수지는 침묵했습니다. 준서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침묵한다는 것은 온 가족이 영원히 두려움 속에서 조종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집 건너편 어두운 구석에서 붉은 담뱃불이 반짝였다가 꺼졌습니다. 누군가가 여전히 그곳에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내내 수지는 뒤척였습니다.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다른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이대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철과 회색 점퍼 남자는 계속해서 준서를 이용하려 할 것이고 만약 언젠가 준서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게 되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며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수지는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 맑은 눈, 단정하게 묶은 머리, 청량한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집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준서가 아직 자고 있을 때 그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조용히 바깥 풍경을 살폈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한적했지만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 수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 데리고 친정에 좀 다녀오려고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하셔서요. 준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 역시 하나를 이 문제들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수지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를 친정에 데려다 주는 것은 계획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를 외할머니 댁에 맡긴 후 수지는 시내로 돌아와 오랜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오빠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김 반장님이었습니다. 김 반장님은 현재 은퇴한 형사로 과거에 여러 복잡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카페는 작은 골목 안에 위치해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침실의 이상한 냄새부터 옷장 속 검은 봉지, 공터에서의 비밀스러운 만남, 그리고 고가도로의 밤 이야기까지. 김 반장님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회색 점퍼 남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언급할 때마다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자네가 들은 내용이 확실한가? 그가 마지막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확실해요, 반장님. 이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반장님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네 말대로라면 그놈은 아주 위험한 녀석이야. 남의 약점을 잡고 있는 자들은 보통 협박에서 그치지 않아 두려움을 이용해서 조종하고 심지어 더 큰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하지. 여기서 벗어나려면 그들이 통제력을 잃게 만들거나 체포되게 만들어야 해. 수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를 잡을 수 있을까요? 증거가 필요하고 그들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어야 해. 김 반장님이 강조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있나?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잘 듣게. 집에 돌아가서 준서에게 말하게. 그놈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물건을 비싼 값에 사려는 사람을 찾았다고. 회색 점퍼놈에게서 벗어날 기회라고 믿게 만들어. 그놈이 구매자를 만나기로 동의하면 내가 잠복 인력을 배치해서 녹음하고 촬영할 준비를 해놓겠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게. 그들과 직접 마주해야 할 수도 있으니. 수지는 이것이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집에 돌아와 준서가 의심하지 않도록 명랑한 척했습니다. 하나가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 그녀는 준서를 부엌으로 끌어당겨 속삭였습니다.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대요. 심지어 그 남자한테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돈까지 주겠다고 했어요. 준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군데?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수지는 남편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예요. 준서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도 민철과 회색 점퍼 남자의 압박에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틀 후 수지는 김 반장님에게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렸습니다. 그곳은 시내 외곽의 한 폐창고였습니다. 준서가 직접 제안한 곳으로 조용하고 통제하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약속 당일 수진과 준서는 함께 갔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세차게 뛰고 날씨가 서늘한데도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고 구역으로 들어가기 전 그녀는 근처 공터에 주차된 익숙한 오토바이를 보았습니다. 회색 점퍼 남자의 오토바이였습니다. 창고 안에는 민철과 회색 점퍼 남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수진을 샅샅이 훑으며 반쯤 웃는 듯 반쯤 떠보는 듯 했습니다. 내 물건을 살 사람을 찾았다고 들었는데 그가 쉬어빠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몇 분 후 어두운 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김 반장님이 구매자로 위장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물건부터 보고 싶군. 남자가 말했습니다. 민철이 배낭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단단히 포장된 몇 가지 물건과 작은 천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천 주머니를 열자 역한 냄새가 즉시 퍼져나와 수지는 하마터면 뒷걸음질 칠 뻔했습니다. 남자는 물건을 확인하는 척 고개를 끄덕이더니 돈을 꺼내려는 듯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창고 문이 활짝 열리고 사복을 입은 여러 명이 들이닥쳐 순식간에 민철과 회색 점퍼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모든 것은 단 몇십 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습니다. 김 반장님이 들어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나서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인 천 주머니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수진과 김 반장님이 미처 묻지 못한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 안에는 고가도로의 밤에 대한 끔찍한 증거가 들어있을 것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창고 안의 공기는 끈적하게 굳어버렸고 천주머니에서 새어나온 악취는 모든 곳에 스며들어 수진의 목을 조르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으로 코를 막았지만 시선은 준서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기력을 빼앗긴 사람처럼. 김 반장님은 팀원 중 한 명에게 천주머니를 증거물로 봉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닫기 전 비닐 포장 한쪽이 비뚤어지면서 쪼그라들고 주름진 회색에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마치 인체의 일부처럼 보이는 그것을 본 수진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준서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얼룩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난 몰랐어. 수갑이 채워진 회색 점퍼 남자는 여전히 비웃음을 흘리며 칼날 같은 시선으로 준서를 쏘아 보았습니다. 벌써 잊었나? 그날 밤 내 옆에 서 있던 건 바로 너였는데. 수지는 심장이 꽉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준서를 돌아보며 부인을 강한 고갯짓을 기대했지만 그저 피하는 그의 눈빛과 마주쳤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자신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기억 속으로 끌려 들어간 듯 혼탁했습니다. 김 반장님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서 씨, 이제 사실대로 말할 때가 됐소. 고가도로의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준서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수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물에 담갔다 뺀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침내 그가 숨을 헐떡이며 수진이 귀를 바싹 떼야 겨우 들릴 정도로 작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와 그놈은. 그의 목소리는 떨리며 끊겼습니다. 그는 반년도 더 전에 늦은 술자리가 끝난 후 민철의 꼬임에 넘어가 고가도로 근처로 빚을 받으러 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술에 취한 듯한 낯선 남자가 회색 점퍼 남자와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졌고 갑자기 그가 그 남자를 세게 밀치는 바람에 남자는 콘크리트 난간에 머리를 부딪혔고 피가 솟구쳤습니다. 준서는 공황 상태에 빠져 구급차를 부르려 했지만 회색 점퍼 남자가 으르렁거리며 입을 열면 너도 죽는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준서에게 시신을 포대 자루에 담는 것을 돕게 했습니다. 그날의 악취는 그의 기억 속에 깊이 밝혀버렸습니다. 수지는 온몸을 떨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착한 남편이 그렇게 끔찍한 일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협박을 당했다는 것은 알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의 천주머니는 그날 밤의 끔찍한 잔해였던 것입니다. 김 반장님은 증거물 봉투를 단단히 봉하며 동료에게 차로 가져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법의학팀과 협력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거요. 수사팀이 떠나고 창고에는 수진, 준서, 그리고 김 반장님만 남았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남편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백하듯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지난 몇 달간 마치 가는 밧줄에 매달린 것처럼 살았어요. 강한 바람만 불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요. 수지는 눈물을 삼키며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기회가 있어요. 당신이 모든 걸 털어놓는다면요. 준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김 반장님을 향해 회색 점퍼 남자를 만났던 모든 순간, 협박 전화, 그리고 비밀스러운 물건을 옮겨야 했던 요구사항들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또한 받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고가도로의 일이 밝혀질까 두려워 저항할 수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반장님은 꼼꼼히 기록한 후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서 씨, 전적으로 협조해야 할 거요. 강요에 의한 것이었고 자발적으로 자백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감형을 고려해 볼 수 있어.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시오. 그 회색 점퍼 녀석 뒤에는 혼자만 있는 게 아닐 테니. 그의 말은 차가운 경고와 같았습니다.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을 잡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 뒤에는 또 다른 검은 손들이 있었습니다. 창고를 떠날 때 하늘은 이미 저녁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햇살이 잿빛 구름 사이로 비스듬히 비쳐 그들의 심정처럼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수진이 준서를 차에 태우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멀지 않은 곳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을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서 야구 모자를 쓴 한 남자가 그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지만 그 얼음장 같은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차가 공터를 떠나는 동안 준서는 넋이 나간 눈으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더 이상 준서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녀는 몰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 준서의 이름이 어떤 명단에 오를 것이며 그 명단이 회색 점퍼 남자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자들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길모퉁이에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세단은 수진이 다시 한번 돌아보려 했을 때 이미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야구 모자를 쓴 남자의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그 얼음장 같은 눈빛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처럼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옆자리에 앉은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두 손은 하얗게 질릴 때까지 서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차가 대문 앞에 멈추자마자 집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희들 어디 갔다 이제 오니? 밥 다 식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준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 물으려 했지만 수진이 서둘러 말을 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밥 다시 차릴게요. 그이 아마 피곤한가 봐요. 그날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준서는 몇 숟가락 뜨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고는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은 알지만 그녀를 더 걱정스럽게 만든 것은 오후에 보았던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수지는 뒤척이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는 11시를 가리켰고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머리를 식히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갑자기 집 앞 골목을 가로지르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후에 보았던 것과 똑같은 검은색 세단이 다시 나타나 같은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차창이 살짝 내려가고 종이 뭉치를 든 손이 보였습니다.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종이를 한 장씩 넘기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비쳐 선명하게 인쇄된 이름들이 드러났습니다. 수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으려 애썼습니다. 종이 한 장이 기울어졌을 때 그녀는 명단 중간에 있는 박준서라는 이름을 얼핏 보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명단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이름을 하나씩 읽으며 무언가 기억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몇 분 후 그는 서류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시동을 걸어 떠났습니다. 수지는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준서를 깨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알면 더욱 절망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내내 수지는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그 명단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준서가 막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서는 낯선 번호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낮고 쉬어빠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가 다 불었다고 해서 끝날 줄 알았나? 내 이름 이제 우리 손에 들어왔어. 조용히 살고 싶으면 오늘 오후에 남은 물건을 가져와. 장소는 나중에 보내주지.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 텐데. 준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지는 몇 마디를 듣고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누구예요? 준서는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내가 봤어요. 명단에 당신 이름이 있는 거, 그 검은 차.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준서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제 내가 자백해서 조직 내부에 소문이 퍼진 게 틀림없어. 남은 물건은 날 처리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손에 넣고 싶은 거겠지. 처리한다는 말에 수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가지 않을 거예요. 마주해야 한다면 우리 함께 마주해요. 준서는 반대하고 싶었지만 그럴 틈도 없이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외곽의 한 폐창고 주소가 담긴 문자였습니다. 시간은 오후 4시. 수지는 즉시 김 반장님을 떠올렸지만 준서는 신고하면 그들이 바로 알아챌 것이라며 걱정했습니다. 분명 이 근처에 그들의 눈과 귀가 있을 터였습니다. 김 반장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수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위험을 이해했습니다. 신중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경찰이 손을 쓰기도 전에 둘 다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내내 수진과 준서는 방에 앉아 모든 가능성을 의논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먼저 가서 정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준서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안 돼. 널 끌어들일 수 없어. 수진이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가족 전체를 노리고 있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만약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가 김 반장님께 알리겠어요? 결국 준서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오후 3시가 거의 다 되어 그들은 집을 나섰습니다. 준서는 외곽을 향해 차를 몰았고 수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남편의 차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창고로 가는 길은 사람 하나 없이 삭막했습니다. 허름한 집 몇 채와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들 뿐이었습니다. 준서가 녹슨 철문 앞에 차를 세우자 안에서 한 인형이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그 야구 모자를 쓴 남자였습니다. 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은 잘 지키는군. 물건은 수지는 덤불 뒤에 숨어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꼈습니다. 준서가 천천히 트렁크를 열어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봉지를 건네기 전에 그가 말했습니다. 그 명단에서 내 이름을 빼줘. 야구 모자 남자가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경멸적으로 웃었습니다. 명단에 한 번 이름이 올라가면 지우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야. 죽거나 평생 충성하거나. 그는 봉지를 낚아채더니 창고 안에서 다른 두 남자가 나오도록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준서에게 바싹 다가섰습니다. 각자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위험을 직감하고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김 반장님께 전화를 걸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야구 모자, 남자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흩어져. 그들은 즉시 창고 뒤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준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차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김 반장님이 차에서 내리며 재빨리 주변을 훑었습니다. 수진이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오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반장님, 저쪽으로 도망쳤어요. 김 반장님은 즉시 동료들에게 추격을 명령했지만 불과 몇 분 후 그들이 창고 뒤 숲속으로 사라져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솟아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위기를 모면했지만 준서의 이름은 여전히 그 명단에 남아 있었고 배후의 인물들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수진과 준서 그리고 김 반장님 세 사람이 경찰서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차 안에서 준서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가로등 불빛이 흐릿한 빗줄기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그가 그 명단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 순간 그 압박감은 더욱 무겁게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김 반장님의 사무실에 도착해 문이 닫히자마자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두 사람, 그 명단에 준서 씨 이름 말고 또 누가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보시오. 수지는 지난밤에 보았던 것을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야구 모자를 쓴 남자, 종이 뭉치, 여러 이름들, 그리고 마치 사형 선고문을 확인하듯 한 장씩 넘기던 그의 모습까지 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맞아요. 그건 조직의 살생부예요. 배신하거나 자백하거나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은 모두 이름이 올라가요. 그리고 한 번 이름이 올라가면 준서는 말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김 반장님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긴장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소. 문제는 그 명단 원본을 손에 넣어야 한다는 거요. 그것만 있으면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할 증거가 돼요. 동시에 준서 씨 이름을 합법적으로 지워서 그들이 더 이상 쫓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물었습니다. 반장님, 그 원본은 어디에 있나요? 김 반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보원에 따르면 그들은 강변 낡은 주택가에 있는 9번가 폐가에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오. 하지만 그곳은 경비가 삼엄하고 몇몇 고위 간부들만 출입이 가능하오. 수지는 말없이 앉아있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장님, 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준서가 즉시 반대했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하지만 수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잊었어요? 며칠 전 제가 미행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미 목숨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전 밖에서 기다리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김 반장님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한 번 결심하면 꺾기 힘든 수진의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잠시 논의 끝에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진이 조직에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으로 위장해 허점을 이용해 보관 구역으로 잠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멀리서 망을 보며 무전기로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발각되지 않도록 주변에 잠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검은 차, 야구 모자를 쓴 남자, 그리고 그 얼음장 같은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을 가져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책 넓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꼈습니다. 그녀는 고기와 채소가 담긴 스티로폼 상자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위장이었습니다.
상자 바닥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준서는 무전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수진아, 명심해. 조금이라도 위험한 징후가 보이면 바로 빠져나와. 무리하지 마. 내가 바로 저 큰 길 뒤에 있을게. 수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번가 폐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크지만 색이 바래고 벽이 얼룩진 낡은 저택이었습니다. 철문은 사람 키보다 높았고 양팔에 문신을 한 덩치 큰 남자 2명이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수레를 끌고 다가갔습니다. 음식 배달 왔습니다. 미리 주문하신 거예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남자가 그녀를 빤히 쳐다보더니 안으로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철문이 열리고 수지는 안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내부는 어둡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담배, 술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건을 확인하는 척 몸을 숙이며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왼쪽에는 어두운 복도가 있었고 복도 끝에는 전자잠금 장치가 달린 철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그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직감했습니다. 저 문 뒤에 명단이 있을 것이라고. 남자 둘이 물건을 확인하는 동안 수지는 주문서를 떨어뜨리는 척하며 그것을 줍기 위해 복도 쪽으로 서서히 물러났습니다. 무전기에서 준서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계획보다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어. 날 믿어요. 수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는 척했습니다. 문을 지키던 남자가 그녀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이,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야. 수지는 재빨리 재치를 발휘했습니다. 아,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잃었네요. 남자는 여전히 의심했지만 그가 다가오기 전에 마당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 이리 와서 물건 확인 좀 해. 남자는 망설이다 자리를 떴습니다. 기회는 단 몇 초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전자잠금 장치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김 반장님이 준 해독 앱을 실행했습니다. 10초 남짓 지나자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문 뒤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방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금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다가가 주머니에서 촬영 장비를 꺼내 재빨리 켜져 있는 노트북 화면을 찍었습니다. 명단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고 그 중에는 박준서와 그녀가 아는 동네 사람 몇몇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기록하기도 전에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장비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금고, 문을 닫은 뒤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도로 나서자마자 등 뒤에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꽤 오래 걸리네. 찾던 건 찾았나? 수진이 돌아보자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살벌했습니다. 무전기에서 준서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수진은 가방끈을 꽉 쥐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돌처럼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야구 모자를 쓴 남자는 천천히 한 걸음씩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차가운 공기를 몰고 오는 듯 했습니다. 그에게서 나는 독한 담배 냄새가 축축한 바닥에 올리는 그의 구두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내가 못 알아볼 줄 알았나. 그가 비웃었습니다. 얄고 비꼬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그 카페에서 본 날부터 난 널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수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전 그냥 배달하러 온 것뿐이에요. 보세요. 아직 돈도 못 받았는걸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손가락으로 벽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안고 있는 가방을 꿰뚫을 듯 했습니다. 배달이라고?
그런데 왜 금지 구역인 이 방 근처에 있었지?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가방끈을 더욱 꽉 쥐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귓가에서는 준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진아, 당장 빠져나와. 그놈이 가방을 보게 해선 안 돼. 하지만 남자는 이미 빠르게 다가와 커다란 손으로 수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방 열어봐. 수진은 그에게 가방을 뒤지게 둔다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몸을 비틀어 피하며 동시에 손을 휘둘러 가방을 반대편 벽으로 세게 던졌습니다. 가방은 벽에 부딪혀 근처 책상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가 잠시 집중력을 잃은 틈을 타 수지는 몸을 돌려 마당 쪽으로 뛰었습니다. 그의 분노에 찬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 여자 잡아. 문 밖을 지키던 두 남자가 즉시 달려들었습니다. 수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전력을 다해 뛰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왼쪽으로 꺾어. 담벼락 옆에 좁은 길 있어. 수지는 준서가 가리킨 방향으로 내달렸습니다. 골목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쫓아오는 요란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폐가의 작은 문틈으로 몸을 비집고 나갔습니다. 반대편 끝에 준서가 나타나 수진의 손을 세게 잡아 끌었고 두 사람은 큰 길을 향해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그곳에는 김 반장님의 화물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문이 쾅 닫혔고 김 반장님은 즉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뭐라도 건졌나? 그가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헐떡이며 안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있던 명단 전체를 찍었어요. 김 반장님은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제 그놈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다음 일은 우리가 그들보다 빨라야 하오. 차는 비에 젖은 도로를 질주했고 가로등 불빛이 창문에 어른거렸습니다. 준서는 수진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무 무모했어. 다음부턴 절대 이러지 마. 수지는 몸이 아직 떨렸지만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당신을 구했겠어요? 그 말에 준서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두려움이 옆에 앉은 이 여인의 사랑과 강인함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찰서에 돌아오자 김 반장님은 즉시 메모리 카드를 기술팀에 넘겼습니다. 사진이 대형 화면에 투사되었습니다. 50개가 넘는 이름이 적힌 긴 명단이었습니다. 준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몇은 사업가였고 몇몇은 공무원이었으며 나머지는 평범한 시민이었지만 조직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증거요. 김 반장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체포하기 전에 각 이름들을 확인하고 동시에 그들을 보호해야 하오. 수지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준서 씨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이 명단에 있는 걸까? 그녀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부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준서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또 다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벽에도 귀가 있는 듯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사실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내가 그들 밑에서 일한 적이 있어. 그냥 작은 일 몇 건 해서 돈 좀 벌 생각이었는데 그러다 너무 많은 비밀을 알게 됐어. 내가 그만두려고 하니까 그들이 협박하기 시작했어. 내 이름까지 명단에 올릴 줄은 몰랐어. 수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준서가 왜 항상 불안에 떨며 살았는지, 왜 한밤중에 자주 놀랐겠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경 두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방 안 옷장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눈을 뜨자 자물쇠를 따려는 듯한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준서를 흔들었고 그는 벌떡 일어나 서랍에 넣어둔 접이식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끼며 옷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준서가 갑자기 옷장 문을 확 열자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고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진이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서툴지만 분명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뭘 가져갔는지 알고 있다. 너무 늦기 전에 돌려줘. 준서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극도의 혼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집에까지 침입했으며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였습니다. 준서는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고 쪽지는 여전히 수진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방 안은 너무나 고요해서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2배는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서 씨, 우리가 자는 동안 그들이 집에 들어왔던 걸까요? 준서는 손에 쥔 접이식 칼을 꽉 쥐고 옷장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 쪽지 외에는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었지만 바로 이 텅 빈 공간이야말로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메시지를 남긴 자가 흔적도 없이 드나들 만큼 교활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겁을 줘서 우리가 당황한 나머지 증거를 돌려주게 만들려는 속셈이 분명해. 준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가져갔는지 이미 안다면 단순한 협박 메시지에서 끝나지 않을 거야. 수진이 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해요? 김 반장님께는 아직. 하지만 바로 알려야 해. 준서는 휴대폰을 꺼내 김 반장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한참 울린 뒤에야 응답이 왔습니다. 김 반장님의 목소리는 조용한 곳에 있는 듯 낮고 차분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준서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 절대 거기 더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개인 물품만 챙기시오. 내가 사람을 보내겠소.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벽 2시가 넘었는데 밖으로 나가는 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거요. 거기 머무를수록 더 쉽게 당할 수 있소. 김 반장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그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요. 전화가 끊기고 수지는 서둘러 옷 몇 벌과 중요 서류 그리고 약간의 현금을 챙겼습니다. 준서는 밖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모든 불을 끄고 휴대폰 손전등에 희미한 불빛에만 의지했습니다. 약 15분 후 검은색 화물차 한 대가 대문 가까이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헐렁한 재킷에 얼굴 대부분을 가린 모자를 쓴 남자가 그들에게 차에 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엔진 소리와 함께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뒷자리에 앉아 고개를 돌려 뒤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어둠 속에 잠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조용히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차는 20분 넘게 달려 작은 길로 접어들어 칠흑 같은 들판을 가로질렀습니다. 길 끝에는 낡았지만 문이 단단히 잠겨 있고 마당 주변에 보안 카메라가 설치된 낡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들을 안으로 안내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안전가옥입니다. 며칠간 여기서 기다리시면 김 반장님이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남자는 곧바로 떠났고 낯선 집에 부부만 남았습니다. 수지는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준서 씨, 너무 불안해요. 만약 그들이 여기까지 찾아오면 어떡하죠? 준서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우린 혼자가 아니야.
김 반장님이 신중하게 계획하셨을 거야. 여기는 믿을 만한 몇 사람만 아는 곳이야. 하지만 나랑 약속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혼자밖에 나가지 않겠다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반장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노트북과 서류 몇 뭉치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메모리 카드에 대해 알았소. 어젯밤 내 정보원 중 한 명이 보고하길 그들이 두 사람을 혈안이 되어 찾고 있다고 하더군. 수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들이 뭘 하려는 걸까요? 김 반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상부에 보고하기 전에 정보를 되찾으려는 거요. 그 명단에는 이름뿐만 아니라 돈거래 내역, 계좌번호, 그리고 관련된 증거 사진들까지 들어있소. 만약 이걸 잃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오. 준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데이터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세 군데의 다른 연락책에게 보낼 거요. 만에 하나 한 부분이 노출되더라도 나머지 두 부분만으로도 그들을 기소하기에 충분하오. 하지만 그가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 씨가 데이터의 한 부분을 직접 옮겨야 한다는 뜻이오. 아무도 수진 씨를 의심하지 않을 테니.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그렇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거요. 동의한다면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키고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돼요. 수지는 몇 초간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할게요. 준서가 걱정스럽게 돌아봤습니다. 수진아, 너무 위험해. 아니, 그들이 노리는 건 당신이야. 당신을 바로 미행할 거라고. 지금으로선 수진 씨가 감시망에서 가장 자유로운 유일한 사람이요. 김 반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논의 끝에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행상인으로 변장하여 평범한 바구니를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는 데이터가 담긴 USB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접선 장소는 여기서 30km 떨어진 시내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접선자는 김 반장님 쪽에서 잠복시킨 여성 우체국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계획이 막 시작되려던 그 순간 안전가옥이 있는 골목 어귀에 낯선 인형이 나타났다는 것을. 그는 무언가를 관찰하듯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창문으로 내다보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작게 불렀습니다. 준서 씨, 아무래도 그들이 찾아온 것 같아요. 준서는 그녀 옆으로 달려와 커튼을 쳤습니다. 그의 눈과 수진의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제 게임이 훨씬 더 위험한 수준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골목 어귀에 서 있는 인형은 대낮의 햇살 아래 회색 그림자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계획대로 출발해야 할 시간까지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준서는 책상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항상 작은 창문 틈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아직도 가지 않았어. 준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팽팽한 기타줄처럼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김 반장님이 일어나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은 아니야. 서 있는 자세, 주변을 살피는 방식.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놈이야. 저놈이 따라붙으면 계획은 실패요.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데이터는 전달해야 하는데. 김 반장님은 몇 초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계획 변경이요. 준서 씨가 먼저 나가서 저놈을 유인하시오. 수진 씨는 내 신호를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거요. 준서가 벌떡 일어나며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나가면 위험합니다. 수진 씨 뒤를 밟게 두는 게 더 위험하오. 준서는 수진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따돌리는 방법을 알아. 날 믿어. 수진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준서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지금 미끼 역할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준서는 낡은 셔츠를 걸치고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야구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그는 잡동사니가 든 가방을 들고 평범한 주민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 어귀의 인형이 약간 움직이며 준서를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몇 분 후 그는 준서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너무 가깝지 않았지만 감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수지는 집 안에 서서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꼈습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점점 멀어졌습니다. 김 반장님이 그녀에게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새 옷을 건넸습니다. 갈색의 촌스러운 옷과 밀짚 모자, 그리고 과일이 가득 담긴 행상, 바구니였습니다. 바구니 바닥에는 USB가 든 작은 천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더라도 절대 누구도 믿어선 안 돼요. 김 반장님이 신신당부했습니다. 군내 버스터미널로 곧장 가서 7번 버스로 갈아타시오. 우체국 근처 찻집에서 내리면 돼요. 접선자가 오늘 바나나 신선한가요? 라고 물을 거요. 그럼 네, 아주 달고 향긋해요라고만 대답하면 돼요. 수지는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려 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 20분 후 김 반장님이 준서가 미행자를 멀리 유인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서야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시오. 수지는 모자를 쓰고 바구니를 든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마치 늘 이 길을 오가는 행상인처럼 자연스럽게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골길은 한적했고 골목 어귀에서 아이 몇몇이 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뒤돌아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쫓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그녀는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낡은 파란색 7번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차에 올라 맨 뒷좌석 근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인형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정류장의 인파 속으로 들어서는 것이 얼핏 보였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버스는 출발했지만 정차할 때마다 수지는 불안하게 밖을 살폈습니다. 그가 다음 정류장에서 몰래 올라탔을까 두려웠습니다. 세 번째 정류장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슬쩍 고개를 돌렸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세 줄 앞 좌석에 검은 모자를 쓴 한 남자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범한 승객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수지는 김 반장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에게 바구니에서 과일을 꺼내 건네며 마치 손님을 끄는 행상인처럼 대화를 나누는 척했습니다. 버스가 찻집 근처 정류장에서 멈추자 수지는 일어서며 그 남자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시선이 미세하게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버스에서 내려 작은 골목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찻집이 나타났고 중년의 여주인이 컵을 닦다 고개를 들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바나나 신선한가요?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달고 향긋해요. 여주인은 즉시 알아채고 수진에게 바구니를 내려놓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그녀는 작은 천 주머니를 꺼내 카운터 옆 얼음통 안에 숨겼습니다. 수지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숨 돌리기도 전에 골목 입구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칼날 같은 그의 눈이 주위를 훑었습니다. 그는 찻집 앞에 멈춰 서서 수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행상이요. 그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네, 과일 좀 팔고 있어요. 달콤한 바나나 좀 사시겠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시선을 조금 비어있는 과일 바구니에 고정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입꼬리를 올리더니 오토바이를 돌려 떠나버렸습니다. 수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집 여주인이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나머지는 제가 처리할게요. 지금 바로 뒷길로 나가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찻집 뒤편의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데이터를 전달했지만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적들은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알게 되었고 결코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한편 시내 다른 곳에 있던 준서는 자신을 바싹 추격해오는 2명의 추격자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어지럽게 얽힌 골목은 미로 같았습니다. 준서는 숨을 헐떡이며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모퉁이를 돌고 또 돌았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규칙적이고 집요하게 마치 죽음을 재촉하는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저 2사람이 단순한 조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 그리고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만 봐도 전문 추격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준서가 뒤를 돌아보자 검은 옷의 그림자가 잠깐 보였다가 모퉁이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계속 도망만 칠 수는 없었습니다. 체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준서의 머릿속에 시내 지도가 즉시 그려졌습니다. 앞쪽에는 막다른 골목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유일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예전에 자신을 몇 번 도와주셨던 유씨 아저씨네 집 마당으로 이어지는 낮은 담벼락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운이 좋다면 그들이 쫓아오기 전에 사라질 수 있을 터였습니다.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준서는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지친 척 비틀거리며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뒤따라오던 발소리가 빨라졌습니다. 그들은 그가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담벼락까지 약 3m 남았을 때 준서는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담벼락 끝을 잡고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가볍게 착지했고 숨 돌릴 틈도 없이 빽빽한 바나나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담 너머에서 한 놈이 소리쳤습니다. 어딜 도망가. 담벼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내 멈췄습니다. 그 담은 높고 미끄러워 준비 없이는 넘기 어려웠습니다. 준서는 그 귀중한 몇 초를 이용해 유씨 아저씨네 집 뒤를 돌아 어시장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곳은 사람들로 붐볐고 비릿한 생선, 냄새가 모든 냄새를 뒤덮어 추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수진과 오늘 아침의 임무가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데이터를 무사히 전달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준서는 몇 초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작아서 귀를 바싹 대야 했습니다. 전달은 마쳤어요. 그런데 준서 씨, 찻집에 있던 그분이 데이터를 보낸 사람한테서 온 거라면서 쪽지를 줬어요. 딱 한 줄만 쓰여 있었어요. 배신자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준서는 인파 속에서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수진이 망설였습니다. 김 반장님께서 바로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혼자서는 수진아, 내 말 잘 들어. 준서가 다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집으로 가지 마. 사람 많은 곳을 찾아서 기다려. 내가 갈게. 수진은 몇 초간 침묵하다 작게 물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해요? 준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갑자기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안전가옥을 그토록 빨리 찾아낸 것부터 계획이 여러 번 노출된 것까지 모든 것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였다는 것. 만약 그 쪽지가 사실이라면 배신자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내 말 들어. 아무도 믿지 마. 심지어 준서는 말을 삼키는 듯 멈췄습니다. 만나서 설명할게. 전화를 끊고 그는 시장을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목표는 배신자가 손을 쓰기 전에 수진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계산된 함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편 시내 반대편에서 수진은 길가의 작은 카페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흐릿한 유리창 너머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았던 여자가 떠나며 낡은 신문을 남겨두었는데 우연히 지역 뉴스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무심코 신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래쪽 구석에 비스듬히 인쇄된 글씨를 읽었을 때 그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5번 창고 화재 사건, 미스터리한 경고 덕에 한 명 생존. 그 아래에는 흐릿한 사진이 실려 있었지만 연기 속에서 얼핏 보이는 얼굴은 수진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김 반장님이었습니다. 3개월 전 화재 사건에 왜 그의 이름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화재는 누전으로 인한 사고로 알려졌지만 실은 조직 간의 암투와 관련된 숙청이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김 반장님이 그곳에 있었다면 그가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수지는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이성적으로는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자마자 보도블록 옆에 오토바이 한 대가 세워져 있었고 헬멧이 걸려 있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수진 씨, 빨리 타시오. 위험하오. 그녀가 돌아보자 김 반장님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침착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에 쪽지의 글귀가 울려 퍼졌습니다. 배신자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수지는 보도블록 한가운데서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 숨막히게 만든 것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김 반장님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결코 닿아본 적 없는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어서 타시오. 시간이 없소. 수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방끈을 꽉 쥔 채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배신자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냥 겁을 주려는 말일지도 몰라. 반장님은 수년간 우리를 돌봐주셨는데 배신할 리가 없어. 그때 준서는 이미 길 건너편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그는 소리치는 대신 몸을 낮춰 인파를 헤치며 접근했습니다. 그의 모든 감각이 팽팽하게 긴장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으로 수진을 영영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반장님은 오토바이 안장을 열어 재킷 하나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입고 몸을 가리시오. 누군가 당신을 미행하고 있소. 수진은 재킷을 받아들었지만 바로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서 순간적인 당혹감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그때 가벼운 바람이 불어오며 톡 쏘는 듯한 퀴퀴한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준서가 예전에 말했던 아내에게서 난다는 그 냄새와 아주 흡사했습니다. 수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냄새는 그녀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재킷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준서가 자신을 거실로 내쫓았던 그 밤. 그는 그 냄새가 평범한 채취가 아니라 창고에서 옷감을 처리하거나 특정 금지 물품의 냄새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보존 화학약품 냄새 같다고 했습니다. 당시 수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지만 며칠 후 의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냄새가
바로 흔적이었습니다. 그 물건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에게는 냄새가 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 반장님에게서도 바로 그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이미 바로 뒤까지 접근해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수진아, 타지 마. 수진은 깜짝 놀라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김 반장님은 즉시 수진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갑시다. 수진이 저항했지만 그는 거세게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날카로운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리며 준서가 달려오는 발소리를 덮었습니다. 그는 몸을 날려 오토바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충돌은 강하지 않았지만 김 반장님이 수진의 손을 놓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김 반장님, 준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시는 겁니까? 그는 대답 대신 모든 것이 계획대로라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이 살짝 열리자마자 지독한 악취가 뿜어져 나와 수진은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준서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수진의 옷에 배어있던 그 냄새, 자신을 이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온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그 화학약품은 냄새가 오래갈 뿐만 아니라 오래 맡으면 어지러움과 방향 감각 상실을 유발했습니다. 이걸로 준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을 표시하고 추적했던 거군요. 그렇죠. 김 반장님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부정하진 않지. 꽤 똑똑한 친구야. 하지만 자네들이 그들의 계획을 망치게 둘 수는 없네. 수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반장님, 정말 반장님이 배신자였어요? 그의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지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누구도 완전히 결백할 순 없지. 바로 그때 길끝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경찰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김 반장님은 뒤로 물러나 오토바이에 올라타려 했지만 준서가 달려들어 핸들을 굳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화학약품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악취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수지는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섰지만 시선은 그 광경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경찰 몇몇이 나타나 김 반장님을 제압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수진과 준서를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들도 곧 이해하게 될 거요. 경찰차가 그를 태우고 떠나고 거리에는 불쾌한 냄새만 남았습니다. 준서는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제 안전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수진이 고개를 들자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 악취는 단순히 부부싸움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배신자에게로 이끌고 배후의 거대한 조직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시작에 불과할 것 같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거리를 스쳐 지나가며 여전히 남아있는 화학약품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수지는 몸을 살짝 떨었고 준서는 그녀를 부축해 호기심 많은 군중을 피해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는 누구도 그녀를 해치게 두지 않겠다는 듯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하지만 골목 입구에 다다랐을 때 준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최유라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화기 저편의 유라의 목소리는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은 채 얼음장처럼 차분했습니다. 김 반장님, 찾았나 보네. 준서는 눈을 가늘게 뜨고 걸음을 늦췄습니다. 너 이 일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유라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냄새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니잖아. 잊었어? 그 냄새를 처음 맡은 사람은 당신이었는데. 준서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유라의 말은 칼날이 되어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돌아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너도 그 계획의 일부였어. 부정하진 않을게. 우린 같은 편이 아니야. 준서 씨. 하지만 안심해. 당신과 그 여자는 아직 살려둘 거니까. 적어도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서는 말없이 서 있었고 바람이 불어 수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설명해달라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모두 깨달았습니다. 김 반장님은 그저 작은 연결고리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의 뒤에는 훨씬 더 차갑고 계산적인 또 다른 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준서가 한때 아내라고 불렀던 사람의 어깨 위에 놓여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먼 거리의 한 골목에서 유라는 휴대폰을 닫고 잿빛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도전적이면서도 어딘가 연민이 섞인 미소였습니다. 냄새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아내에게서 나는 냄새 때문에 아내를 거실로 내쫓았다가 다음날 옷장을 열고 충격에 빠진 남편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 갈등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뒤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었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옷에서 나던 불쾌한 냄새에서 시작된 의심은 믿었던 관계의 민낯을 드러냈고 배신자는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는 깊은 원인이 있으며 때로는 냄새와 같은 아주 작은 단서 하나가 진실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항상 깨어 관찰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순간적인 감정이 이성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는 서로를 의심하고 밀어내기보다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롭고 의미 있었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저희는 모든 이야기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우리 삶에 깊은 교훈을 주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긍정적인 메시지를 나누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